대학교 장성진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 한번 뵙고 또 그때 뵙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휴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 사정으로 지난 시간하고 시간을 바꾸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정우라 선생님처럼 아주 전문적인 분이 연휴 아닐 때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에 뵌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우리 이 유학 중에서도 한국의 그야말로 우리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우리는 유학하고 한문하고는 필연적인 관계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 고유 문화랄까 우리 고유 시인 시조드나 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는 그걸 후학 교육의 목적으로도 활용하셨고 또 수양으로도 활용하셨고 또 그분들이 가지는 풍류랄까 예술적 취향도 누리셨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유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너무 딱딱하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많은 대중 친화적인 이런 업적을 이제 우리 고유문학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조 작품 몇 편 봤는데 그때 제가 아는 바는 적습니다만 평소에도 그런 욕심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한시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시 백일장이나 또 다른 한문 관계의 글을 통해서 개인적 능력 발휘나 또 이 분야의 업적을 많이 내시지만은 또 우리 고유 문화인 시조 같은 것도 좀 개인적으로 즐기기도 하시거니와 실제로는 이미 시세계에 또는 문장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들이 좀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돼서 또 욕심으로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학문으로서의 유학 한문을 하시면서 또 예술 오늘 문화로서 시조도 가까이 하시고 창작도 하시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문단에 등단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이런 정도의 보람을 누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날 시나 소설이나 문장 같은 거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상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전문화를 지향하는데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의 선비라는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시인이었고 문장가였고 시와 문장은 무슨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무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가는 교양이자 또 학문이자 이런 것으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향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런 한문과 더불어 시를 쓰시고 시를 즐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유 영역이면서 사람이 가지는 학문하는 사람의 일종의 고유한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연령이나 또 이 시대와의 흐름이나 조금은 비껴서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옛날 분들이 이제 우리 공자 말씀처럼 그야말로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할 걸 할 뿐이지 부지노지장지라 내한테 늙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일용동정 간의 학문과 문화를 함양하면서 늙음이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와도 맞아들일 뿐이고 뭐 이런 아마 이게 유학자들의 한 학문 태도가 태도로서 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본령인이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함양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제가 굳이 시조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도 이건 일반적이죠. 아마 뭐 현실로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단일 시 종류로서 제일 작가가 많고 널리 향유되는 것이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처음에는 다행히 뭐 서양시거나 중국처럼 인구가 많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분야를 이제 쭉 연구한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일본의 하이쿠가 전 세계에서 단연 창작하는 사람이나 또 향수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약간 의외였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럼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하는 사람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일본어로서 하이쿠를 짓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하이쿠를 짓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구나 해서 이 문화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고 또 때로는 문화권을 뛰어넘는 이런 보편적인 교양이자 문화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문화 역시 그랬으면 하는 바람과 마땅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난 학기에 워낙 조선시대의 선비들, 학자들 또 대표적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사상과 철학이 깃든 시조를 주로 이제 한번 봤으니까 오늘은 약간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을 잠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의 문화에 우리 뭐 근대 이후에 뭐 그다음에 20세기 넘어서 우리 문화로서의 시조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문단에서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진주 같은 곳에는 작가도 많거니와 시조 음악도 상당히 체계화하고 한 분들의 영향이 컸고 그 업적을 이어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국제화하면서 이웃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오늘날의 것도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들의 고유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교육이 활발해져서 보니까 시조를 쓰는 분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근래는 미국이나 그래서 내왕도 하고 또 글도 오고 가고 그런 계기에 참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향교 같은 곳에서 옛날과 오늘 한문과 국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참 큰 역할을 하시겠구나 싶어서 이제 오늘 대표라기보다는 볼만한 작품들을 몇 편 보면서 이제 이런 창작의 세계에 우리가 다가가는 뭐 창작이란 용어를 쓰니까 거창하지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누구나 한시를 썼듯이 오늘날 유학을 공부하고 옛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사실은 마땅히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시를 쓰는데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날씨도 어둡고 비 오는 날
글씨도 자니까 안질이 또 불편도 계시고 가능하면은 곳곳에 필요한 것만 읽고 나머지는 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도중에 무슨 서로 대화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나누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면 삼아서 앞에 시조 고시조 두 편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삶이란 게 시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건 유명한 학자라든지 유명한 무슨 사상가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서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해서는 그만한 사람들 뭐 물론 대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필부들이 쓴 시가 이럴 수 있구나 하는 뜻에서 봤습니다. 우리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작품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사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보뒀던가 진실로 불릴 것이면 나도 불러버리라. 이제 노래라는 것, 노래가 시가 되고 시가 노래가 됩니다만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퇴계선생 같은 학자들의 견해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학자를 표방한다든지가 아니고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애환을 겪고 그런 분들이 왜 노래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시름도 많구나. 뒤집으면 사람이 시름도 많고 절박함도 많고 가슴에 쌓인 것이 많으니까 노래를 부르는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불렀던가. 일러 말로 하고 말로 해서 그래도 다 못하니까 이번에는 더 절실하게 노래로 불렀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옛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무슨 이야기 나오면 겪은 일이라든지 때로는 참혹한 일,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아바피 다 말 못하고 아바피 다 말 못하는 사연을 지닌 것이 사람의 삶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말로 해도 불러나 불렀던가 차라리 노래를 불러서 그런 걸 풀겠다. 가령 우리 어린날 기억도 그렇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배를 짜면서 무슨 사친가도 부르고 친정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하루 해를 보내고 또 힘든 일을 겪는다든지 힘든 노동을 하면서 모내기 논에서 선창 후창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 많은 말들을 차라리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절박한 심정이었구나.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버리라. 진실로 정말로 이 갑갑하고 아바피 말 못하는 심정을 노래로 불러서 풀린다면 나도 불러보겠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원래 노래란 것은 무슨 서로 경쟁하는 대상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람만도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내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연을 내가 부르는 것 다 그래 왔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부르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있고 따로 그랬습니다만 나도 내 심정을 노래 불러보리라. 돌이켜보면은 힘든 일을 겪고 전란을 겪고 참혹한 일을 겪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노인들이 가슴에 쌓인 것을 그냥 민요조로든지 아까 배틀가처럼 불러서 내 사연을 말하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가슴에 쌓인 게 많고 말로도 다 못할 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누구나의 몫이니까 나도 노래를 불러보리라. 요새 말로 치면 나도 시인이 되어보리라.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본질적인구나 하는 것을 어떤 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또한 지혜가 들어있어서 아마 어떤 사람 늙어가면서 쓴 것 같습니다. 늙지 말려이고 다시 젊어 보렸더니 이거야 민요라든지 어떤 노래라든지 한시에도
탈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은 그 늙지 말았으면 다시 젊어 봤으면은 인류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청춘도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이로다. 살다 보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청춘일 줄 알았던데 청춘이 날 속이고 도망가 버리고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생긴다 싶었는데 그만 반백이 됐다고 허옇기도 하고 마치 내가 살아오면서 바쁘게 살면서 청춘한테도 속고 백발한테도 속은 것 같구나. 이건 뭐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은 죄 지은 듯 하여라. 서민들 우리 그냥 필부필불도 이런 지혜를 갖추었구나. 이것이 지혜구나. 공자 같은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학문을 하는데 늙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성인의 경지라면은 성이 아니라고 필부라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남하고 어울려도 무슨 말인지 자꾸 대묻고 이러면 화도 나고 하는데 그러나 더 사람이 지혜로고 보면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꽃밭이 상징하는 참 아름다운 세상. 꽃이 젊을 땐 꽃이 예쁜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꽃이라는 게 저렇게 예뻤구나. 사람이 젊다는 게 저렇게 참 부럽구나 했을 때 그걸 보고 니는 늙어봤나 나도 젊어봤다 이러면은 좀 힘들고 꽃밭을 지날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내가 청춘 때 내가 청춘이 지나간 것도 내가 지나간 거고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때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게 다 늙어서 남을 원망해 보다가는 내가 저 청춘을 보니까 저 꽃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건 사상이나 철학자 아니라도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그래서 이거 우리는 다 느끼는 감정인데 요거를 조금 다듬고 짤막하게 요렇게 하면 참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어떤 서민이 지은 이런 시도 길이 문헌에 남을 수 있구나. 그게 우리가 보면은 꼭 내 심정 같아 라는 그래서 이 창작이라는 것이 시조라는 것이 무슨 고급 지식이라든지 특별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다. 일부일 수 있고 일부일 권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써놔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 삼아서 사람에게 노래라는 것은 우리 정가도 있고 속가도 있고 시조도 있고 가곡도 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요를 포함해서 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좀 자질구레해서 써놨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고고학자라든지 인류학자들의 견해를 조금 빌려온 겁니다만은 그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우리가 보는 드라마라든지 이게 무슨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야에 연구한 분들의 그걸 빌리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지가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또 종족을 남기려고 힘들게 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다른 걸 하나 더 하더라. 사람은 애당초 인류가 되면서부터 소위 직립보행을 하니까 두 발로 걸으니까 두 손이 자유롭고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어서 다른 동물보다 몇백 배, 몇백, 천배, 만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인공위성까지 하면은 사람이 두 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물질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 거기다가 또 지혜로우니까 불을 이용해서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동물들은 그냥 보조적인 물리적인 건데 사람은 불, 열
나중엔 전기 이런 거에서 세상 사물의 형질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래서 화학을 통해서 상상도 못한 그 물질 세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속하는 현생 인류, 인간은 참 고독하죠. 사실은 고독한 중에서도 유학자는 더 고독하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동물은 개와 늑대라든지 뭐 닭과 뭐라든지 그렇게 막 자기 종족들이 많은데, 인간은 비슷한 종족이 없이 인간만이 사니까, 그런데다가 유학자들은 더욱더 무슨 특별한 그 종교지, 그 이론상 어떤 종교들이 가지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다음 세상에는 이렇게 좋단다, 이렇게 좋게 태어난단다, 아니면 이런 보상을 받는단다 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런 종교를 가지면은 그런 심성이 되지만, 사실 유학 그 자체로서는, 유교 그 자체로서는 그 인예질 지키고 일용동정 간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알 것을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럼 좀 못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유학자들은 공자부터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네가 죽어서 지옥 간다든지, 그렇게 그 말대로 살면은 다음에 무슨 정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상도 없고 징벌도 없고, 죽은 뒤에는, 또 태어나기 전에는 다만 끊임없이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이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마땅히 이렇게 행하고 해야 된단다. 그럼 못되게 젊어서 그럼 못 된대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올바르면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이 정도 대답이니까 참 다른 것처럼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네가 죽은 뒤 못 된단다, 이런 답이 없으니까 참, 그러면서도 복잡한 그 윤리와 그 규범을 다 지키려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대신에 고독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 결과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그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라고 지키는 그 길을 아무런 보장 없이 올바른 길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숭고하면서 또 얼마나 고독한 일인가. 다만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인간은 그 말을 하니까 말을 통해서 진리를 널리 전파하기도 하고 길이 전성시키기도 하고, 이런 인간이 말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더욱 가치 있다. 이런 한 세 가지로서 사람은 왜 먹고 사는 것만 관심 가지지 않고 나머지를 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신체적인 두뇌의 여건이 됐다는 게 고마운 일이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전승받고 내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게 고마운 것이고, 그 중에서 요까지가 이제 인간인 것이 언어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이란 것이 언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가? 아까 유학이란 게 참 숭고하면서도 고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면서 또 힘들고 위험한 일이죠.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제대로 듣는 것도, 안 하는 말 하는 것도, 할 말 하는 것도 참 고독하고 힘든 일이면서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가지고는 이건 사람의 본능이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못 이겨서 인간이 설화, 필화, 말을 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글을 써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지키는 것이거든. 반대로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하는 거, 임금님기는 당나귀처럼 참 힘든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정화시키고 참고 추구하고 그런 본능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소위 문자나 언어 문화라는 것,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규정한답니다. 하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재편하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듯이 이 우주 속에 나를 넣고 나하고 우주하고 무게를 딱 달면은 똑같은 무게고, 이만큼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성, 이게 더없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을 하는 인간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은 안 하고는 못 견딘다. 이 인간이 우주만큼 중요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 욕구, 이것이 만들어낸 문화가 바로 노래, 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나 시라는 것은, 노래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불러도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노래 부르다가 그만 지 감정에 울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참 중요한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노래 문화, 시 문화라 부르고, 또 하나는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동양이나 서양이나 임금님께는 당나귀처럼 이 말 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데, 절대 권력자님 임금한테 이건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소리 하고 죽은 선비가 수도 없이 많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걔가 무슨 뭐 학문적인 관심, 철학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 속에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는 어떤가, 내가 못 가본 저 머나먼 곳은 뭐 어떤가 하는 걸 알고 싶은 욕구, 이 이야기 문화가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거꾸로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원로가 됐을 때는 잔소리라도 안 하고 못 견디죠. 좀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그러나 잔소리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도 또 철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철학자, 아들 철학자. 그래서 아버지 철학자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 철학자가 상주가 되니까 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참 우리야 그저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무지하게 하지만 당신처럼 아버지도 유명한 철학자고 당신도 어릴 때부터 철학자니까 뭔가 좀 안 다르겠나?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중에 제일 가슴에 남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 뭐 있겠노? 라 물으니까 이 아들이 자기 친구들 한참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들이는 지식, 제일 중요하고 그까지 남는 거는 잔소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철학자끼리 주고받은 그 많은 철학자의 내모다가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네 나가면은 말 조심해래, 차 조심해래, 사람 그러면 안 된대.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칸트나 해결보다가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시골 부모들 다 하는 그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그래야 된다. 네가 객지에다 도시 왔을 때는 갈 때 뭐 바쁜데 쫓아가지 말고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가다가 어른 계시면은 인사도 하고 그래래.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잔소리 중에 잔소리. 이게 제일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중요한 철학입니다. 참 받아들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사람 말했듯이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사실 노인들이 가지는 체험이나 또 절실한 말, 이런 것들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노인 한 분은 도서관 하나다라고 할 만큼, 이걸 갖다가 어떤 때는 잔소리 형태로, 어떤 거는 가르침 형태로, 때로는 이야기로, 이걸 좀 더 교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조선시대 분들도 전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우화 삼아서 동물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래 문화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 이야기 문화라고 하는 세상과 남이 사는 방법, 방식,
그래서 아하, 문학이란 그런 거,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쩌면은 그렇게 뭐 철학적이 않은 것 하면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건 훌륭한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끼리, 저도 사실은 지난 시간은 하도 긴장하고 해서 좀 그랬습니다. 지금도 긴장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뵈니까 혹 뭐 틀리거나 빗나간 말씀을 드려도 저분이 잡아 주시겠지. 이런 친밀한 감이 생기니까. 오늘날 이건 학자들도 서양 학자들이 그걸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러면은 비교적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학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오히려 장점이라든 강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문명과 문화 중에서는 노인층에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특화된 것이라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다른 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중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청동기 시대부터 최근까지 살아오신 만큼 이게 직간접 경험이 축적됐으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굉장히 지적, 정서적 자산이죠. 뭐 이런 것이 발휘될 곳이 없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노인들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화의 창작이나 창조나 이런 거에 주역으로 활동하실 기회가 많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단순히 오늘날 신체적인 건강지수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신체나 사회시설 같은 것이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대에 좋다든지 그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 중 연세 많으신 분들은 훨씬 개인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시대 개인소득 100달러 미만 가지고 나누기 3천만 하면은 산술적으로 흉년에 들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시대부터 3만 달러 이상의 시대까지 왔으니까 아마 우리 5천년 이 역사나 세계 역사상 참 정신적으로는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자산을 가졌는가.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발휘될 기회가 적어서 뿐이지.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런 기회가 확대되고 또 개인들이 가진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니까 좋죠. 그래서 제가 69쪽의 끄트머리 한번 왜 우리가 이런 시를 쓰고 읽고 이야기하는 이 마당 그저 어른이란 이유로 앉아서 맨날 건강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난 감성이 이렇다. 내가 보니 이렇다. 내가 이거 한번 써본 긴데 자네 한번 볼래?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 풍습인가. 이게 오늘날 80억 가까운 인류 중에서 우리 한국의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으로 주어지는 기회지만 전 인류로 확대해 보면은 아마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회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개인적인 능력 개발이 된 사람이 10%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목이 뭐냐. 첫째는 문자 해독력을 지닌 비율이 높으며 동일 세대 세계 어느 사람들보다도 문자 생활을 오래 해왔다. 생각해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글 몰라서 무슨 네 편지 읽어줄래? 거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도대체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인 노력으로나 사회적 교육 제도나 연령과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자기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은 아마 80억 인류 중에서 한국은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예외에 갖고 올 만큼 복된 사람들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기도 복지다 하는 것이고, 이건 인류 중에서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몫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해 이 여유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화를 쏘는 사회적 시설 프로그램, 바로 이런 시설, 이런 프로그램이란 게 우리가 5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우대들은 가져보지 못한 기회. 그래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런 시설, 기회,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 여기 학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의 오랜 세월 동안에 뭐 향교든 서원이든 서당이든 이런 것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앞에 세대들, 그야말로 교육의 기회란 걸 뛸 듯이 반겨했던 그분들이 애써 마련했던 제도이기도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을 기울였던가.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기성회비 또는 육성회비를 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 항목이 없습니다. 이 중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 더욱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60년대 새로 정부 나라를 세우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먹고 살 것조차 없으니까 국가가 아이디어를 냈죠. 국가가, 지금 우리 의무교육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는 의무교육 할 처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의무교육을 하는데 우리 국가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어르신네들, 학부모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다닐 때 정부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빚 좀 내주십시오. 월사금가 내니까 부모들께서 힘드시겠지만은 기성회비, 육성회비란 명목으로 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이제는 나서 우리가 빛나게 버마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저런 선진국처럼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개인소득 $1,000 넘고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전액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더 이상 기성회비 안 받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건 성공했는데 그 약속은 잘 안 지켜져 가지고 $10,000 넘을 때까지 기성회비 내다가 아마 한 10수년 됐을까요? 이제 의론에서 이제 약속을 지켜서 이제는 6년, 중학교 3년 전 국민이 어떤 조건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국가하고 기성회비도 안 내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참 우리 앞에 세대분들 그런 힘겹고도 아주 고귀한 기성회비를 내신 어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문화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참 고마운 부모들이었죠. 그 다음에 셋째로 가장 저개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까지 경험한 사람들로 축적된 소재와 지식.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한 생을 살면서 이만큼의, 어떤 분들은 일제제도 겪으셨고 6.25 월남전쟁, 그 다음에 배들 이런 거 다 겪은 이 많은 경험과 그 속에서의 힘든 체험, 힘든 기억, 다행스러운 것.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을 학교 보낸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한 끼 덜 먹지 먹고 우리가 유식한 부모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몰라도 내가 조금 덜 먹고 내 자식 학교 보내지 라는 것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 그러니까 문학적 자산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과 문명의 접근에 대한 격차. 이건 우리가 이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런 겁니다만은 세대 갈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체험하면서 또 세대를 이해해 가는 것. 이런 것들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만 그 뒤쪽에 무엇보다 개인의 체험과 생각을 창조적 작업으로 성화시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우리 앞 세대들이 공부, 글 쓰는 것, 이게 워낙 포원이 졌던 시대인데 그게 해소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을 이제는 남기고 창조하는 작업을 어쩌면은 학교 문전에도 못 가셨던 앞 세대 부모들이나 조부모님들의 대신으로 또 그 후세들을 위해서 주저없이 이런 여건 통해서 창조의 주체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시조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행스럽게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제가 젊은 쪽에 들어갑니다만은 학교에 가면 그때는 학교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사랑방에서 아버지께서 업조는 걸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시조 놀이 삼아서 이분들이 자녀의 그런 문학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면서도 어른들이 처음으로 내 자식에게 교양 겸 놀이 겸 재미있게 해서 시조놀이를 통해서 자녀를 가진 분도 계셨고 또 유치원 안 가도 그 나이 되면은 어떤 계기든지 제일 먼저 이모의 축구주고 일반고추 이런 것도 묻게 되고 또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이런 것도 때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또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획되지 않아도 체험을 통해서 글을 몰라도 듣는 걸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게 지나고 보니까 사랑채에서 우리 할아버지 내 어릴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흔들흔들하면서 읊조리시던 그게 시조였구나. 또 놀이 삼아 내가 먼저 저 손자들 앉혀놓고 동창이 밝았느냐 그 다음 누구 해볼래 손자가 그럼 잘했다. 다행히 우리는 학교 밖에서 이미 시조교육을 받았던 점이 참 고마운 일이다 하는 점에서 그 형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71쪽의 가운데 보시면은 그런 형식이 하나 익숙해져서 그건 왜 그러냐 하는 거는 학자들이 이론 세운 거는 그 앞뒤에 좀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셔도 아까 무명 씨가 서민이 그렇게 노래 불렀듯이 그런 초장, 중장, 삼장이란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말마디가 이렇단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이론을 배제하고 봐도 우리 말이라는 것은 왜 하필 3이나 4가 중심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언어 이론이 빼버리겠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사물이나 사실이나 현상을 말하는 게 우리는 대개 두 마디가 많거든요. 무슨 나라, 향교, 공부, 이야기, 사마귀, 꿩, 닭 보면 우리한테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 또 동작, 온다, 간다, 먹는다, 바라본다 이렇게 있구나. 여기에다가 뭔가 덧붙여줘. 그럼 사람 하면 사람이, 사람울 그러면 석자가 되고 사람마다 하면 넉자가 되고 온다 간다도 온다에서 누굴 부를 때는 오너라 또 정할 때는 가자 또는 가보자. 그래서 석자 넉자라는 것은 시선 사람이 억지로 갖다 맞춘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걸 죽어도 두 번 죽어도 변하지 않게 다섯 자가 아니라 다섯 음절. 일본의 한자는 글자 한자가 두 개 내지 세 개 음절이 되지 않습니까? 글자 수와 무난하게 어떻게도 첫 줄은 다섯 음절, 일곱 음절, 다섯 음절. 아까 말씀드린 하이쿠 575. 이거는 일본 사람들은 단 숨소리까지도 하나도 넉자도 안 되고 여덟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물이나 사실이나 행동을 말하다 보면은 석자 넉자가 제일 많다는 거죠.
석자, 넉자가 제일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맞추면 관세면 석자, 넉자 제일 많은 우리말. 우리는 석자, 먹자 많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적인 말을 약간만 그 규칙을 생각하면은 석자, 넉자 쉬우니까. 그래서 시조가 그 석자, 넉자라는 거.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만하고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오늘날 10대나 20대들은 딴 거 영어 배우고 다 배우다 학교 와서 국어 시간에 대해서 비로소 시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이론을 앞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자, 그럼 그 석자, 넉자라는 거는 우리 말이 그렇다. 그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거는 내 무더기는, 내 걸음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말 쓰는 사람은 어째 습관화되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학교에서 표 지어 오라 그러면은 약속을 했는지 못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차 조심, 차는 사람 조심. 왜 니도 와 그러노? 하다 보니 그래 돼요. 그래서 이 내 걸음은 우리가 이미 체질화된 것이구나. 그러면은 석자, 넉자는 내를 한무더기로 해서 요걸 내 걸음 잡이로 하는 거는 익숙하니까 우리 어른들도 수백 년부터 그래 하셨고, 지금도 그게 그렇게 편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뭔가 집중하고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요래야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석자 내지 넉자를 가지고 내 걸음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많이 이론화 시켰지만은, 그럼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이 정도는 우리한테 익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이게 왜 석줄이냐. 거기에 보시면은 72페이지에 중간 이하 보시면 이런 말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는 뭔가 3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관습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은, 중국 사람이니까 기승전결 네 가지 익숙하다. 한국 사람이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익숙하다. 어떤 분들은 한국은 7도 37, 할매도 삼신할매. 그렇게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견강부회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몇 줄, 중국 사람이니까 몇 줄, 일본 사람이니까 2개, 575와 77.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필연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이건 한국과 무관하게 사람이 자연 현상이나 문명, 심성이나 종교 등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한 데는 몇 가지 보편적인 방식을 자연스럽게 가진다. 자연스럽게라는 거하고, 이거는 국가나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대개 몇 가지가 있게 마련이다. 그건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령 음양과 같은 상대적 이분법으로서 일단 어떤 거는 사람이 이쪽 저쪽,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렇게 소위 이분법, 이걸 제일 체계화시킨 철학이 성리학 아니겠습니까? 송나라 때에 주돈이라고 하는 주무숙이라는 학자가 도대체 불교도 그렇고 뭔가를 설명하는데, 유교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만이 아니라 이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인간과 우주의 하늘 땅 모든 걸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주도니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기운, 물체만이 아니라 기운. 아마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뭐 우주의 원리는 저 근본은 불이다, 물이다, 아니다, 네 가지다 했듯이 동양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의 피타고라스라는 우리 수학 시간에 머리 아팠던 그분이 아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수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 변화 원리, 그래서 수를 셌듯이 동양에서도 이 주돈이라는 분은 아니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통과할 수 있는 원리, 그래서 그분은 기운, 음양, 우주란 것은 사물도 현상도 행동도 다 상대적인 것. 높은 게 있으면 낮고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중에서 특히 유학의 음양오행에서 음양, 음과 양이란 말로서 양은 높다, 크다, 밝다, 단단하다, 현명하다 이런 수만 가지 다 포괄해서 이걸 양이라 부르자. 양이란 기운. 또 작다, 낮다, 부드럽다 뭐 이런 거 이 원리를 했듯이 사람이란 것이 우주를 파악하는데 보편적으로서 이분법을 갖는구나. 이건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구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처음, 중간, 끝, 하늘, 땅 그 사이의 사람, 세 가지로 설명하려는 그런 방식도 하나 있구나. 또 기승전결처럼 뭐가 있으면 요거하고 요런 관계를 가진다. 요게 그렇다면은 요런 원리가 이쪽에도 있구나. 산과 들이 있다면 산은 높고 들은 느르다. 그럼 사람은 큰 기계와 평온함. 요렇게 해서 기승전결. 그런가 하면 또 5가지.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것인데, 다만 이것이 문명화하면서 한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승전결 4가지로 우주의 완성된 모습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은 2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채택한 것이 관습이 돼가지고 초, 중, 종, 높고 낮고 가운데, 하늘, 사람, 천지인, 훈민정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시조란 것은 이런 학문적인 또는 철학적인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나 그 뒤에나 그 초, 중, 종 이런 걸로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행동을 한번 이해하고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조로 쓰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규범화했을 뿐이죠. 자, 그럼 우리는 복잡한 이론을 벗을 것 없이 우리말이 대개 두음절, 삼음절, 한음절이니까 우리말을 만들 때 거기다가 조사가 붙는다든지 또는 끝에 무슨 의미가 붙는다든지 해서 대개 삼음절 내지 사음절이 기본이 되네. 그리고 이거를 네 걸음으로 하는 것은 표어에서도 시조에서도 가사에서도 우리가 만든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네. 그리고 이것들 종합해서 초, 중, 종. 이게 여기서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내 가진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의 동화를 만들 수 있네. 이런 문화적인 수백 년 동안의 집적물이 시조란 점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속에 그럴만 하구나 해서 시조의 초장, 중, 종장을 되게도 쓰셨고 율곡도 쓰셨고 최남선도 썼고 오늘삼도 썼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한국의 문화적인 양식으로 확립했다. 요까지는 다소 좀 짜증스럽지만 이론이고요. 이제 우리는 현대인들이 쓴 작품을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참여하는 시간을 잠시 쉬시다가 남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쓰겠다 하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조금 쉬시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시간을 제가 좀 줄이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 좀 자질구레한 그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이론이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쭉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면서 체질화 되셨으니까, 자 우리가 좀 어떻게 그 참여해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오늘 한국 문단에 무슨 한국 문단 전체, 지역 문단, 소위 문단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 거의 꼭 뭐 긍정적인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크게 이제 분야로 나눌 때 시조 두 분과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시인데도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것이 또 독립된 영역으로 하나의 그 영역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뭐 원로도 막 계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 김정희 선생님 같은 분은 아마 지금 80대 후반 되셨을걸요. 그 어른 연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적어도 한 60년을 시를 써오신 분들이고, 그래도 문단에서도 어렵고 새로운 시는 그 소위 자유시는 젊은 층들이 많고, 시조 쓰시는 분들은 원로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뭐 90 넘은 어른들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게 워낙 전통적인 거니까,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그런 문단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그냥 보면서 이게 그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건 작품 몇 개만 보시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은 오래전 사람입니다만 최남선 선생이 쓴 그 아마 우리 현대문학에서는 시조집을 최초로 내신 분이죠. 뭐 최남선 그러면 육당 최남선은 그 영욕을 많이 겪은 분이죠. 한때는 이분 생존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주가 5마리면은 육당이 서마를 가져갔다. 고 할 만큼 뭐 그 당시 문화계로서는 엄청난 분이었죠. 나이 겨우 18배 일본 유학 가가지고 인쇄기를 들여와가지고 소년이란 잡지를 찍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데서부터 기미독립선언문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그럼 만년엔 또 무슨 그 조선 사람을 일본 학도병으로 광고했다 그러기도 하고, 참 한 시대를 살면서 남을 욕하기도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런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듯이, 어쨌든 이분은 한국 문화사에서 근대 문화에 엄청난 공을 남긴 분인데, 그래서 썩 현대적이지 않지만 고시적은 다르죠. 근데 그분 작품을 갖다 보는 이유는 이분은 어떻게든지 시조를 글자 한자도 안 벗어나고 정형을 만들고 싶은 욕구 강했던 분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과 현대적 사회라는 걸 연결시키는데 무척 공을 들였던 분이고 성호도 많이 한 분이고, 그러면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마는 이분의 시를 보면은 이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득한 어느 제에 님이 여기 나를 친구. 제목이 단군굴입니다. 이분은 민족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 민족 하니까 단군굴에 가서, 그럼 아득한 어느 때에 님이 여기 나를 친구. 아득한 어느 때에 단굴에는 님이 여기에 내려오셨구나 하는 걸 딱 옛날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가면 뻗어난 한 가지에 나도 열림 생각하면은, 아득한 5,000년 전에 단군이 여기 내려오셨지만은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가지가 뻗어서 나도 그 어느 한 가지 끝에 열린 열매구나. 이래서 5,000년 전과 지금 단군과 나를 초장과 중장에 나누어서 그 옛날과 지금 단군과 나, 뿌리와 가지,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마치 그 시조의 기와 성관계처럼. 그 다음에 매짐해야 되니까 이 자리 안 찾으니까 더 멀다 높다 하니까
이자지를 안 찾겠느냐? 멀다 높다 하겠는가? 내가 멀다고 높다고 이자를 안 찾겠는가? 당연히 찾아야지. 여기와 나 단군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묶어서 옛날에 단군이 이곳에 오셨다. 그래서 어쩐데? 나도 생각하면 그 한 가지 끝에 맺힌 열매구나.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단군에 이 자리를 안 찾고야 어찌하겠는가 해서 단군굴에 가서 이렇게 초장은 옛날에 단군에 내온 곳, 중장은 알고 보니까 나도 그 한 가지에 맺힌 열매. 그럼 종장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5,000년 전 단군의 이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지. 이런 하나의 그 속에는 그 이제 민족 문화라든지 또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라든지 그것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은 나라가 넘어간 이 시대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걸 통해서 국권 회복 운동을 하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참 연원에 대한 생각이 깊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이분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라도 추석쯤에 가서 선조의 무덤에 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임난 때 우리 선조 이 땅에 숨어드셨네. 아니면은 참혹한 사육신난에 우리 선조 드셨으니 다 최남선이 단군을 생각하듯이 누구는 나의 입향치죠. 아니면은 직장을 찾아서 새로 오신 우리 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이사 오신 곳 육당의 단군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입향치죠. 어떤 곳에는 영모로 몰린 우리 우대 선조, 어떤 곳에서는 참 가난을 나기 위한 내 할아버지의 피나는 노력, 요게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장에 뻗어난 한 가지에 나도 열려 생각하니 누군가는 그래서 150년 지나서 내가 고향 찾아오니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귀래하니 이건 나의 얘기를 올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안 찾으니까 높다 멀다 하르고 여기서 내 남은 생을 고요히 지내리라. 아버지가 가꾸신 땅 나도 마저 가꾸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특별한 학자나 무슨 독특한 감성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나 이렇게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 가지고 당신 문학상 받아랍니까? 문학상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거 놨다가 또 모으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생활하다가 그러면은 어느 날 연세가 더 드셨을 때 후손을 보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고향에 와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딴 일 맞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석 줄짜리 시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자제분이나 손자종이에요. 그러면 내 형편이 되니까 그만 돈 한 300만 원 내가지고 저 출판사 가서 출판을 하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내 아버지가 한 줄 두 줄 쓰신 글이니까 내가 300만 원 출판비 형편 되니까 내 출판하랍니다. 그리고 출판사 가지고 출판하면은 이게 요새로 치면은 출판 소위 ISBN 국제 출판 도장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도서를 가고 또 아버지는 친구보다는들한테 모임에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이제 밤에 생각났던 거 썼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출판했는데 자네 심심하다 읽어보게. 또 누구는 나도 읽어보게. 아마 연세 드셔서 이만큼의 우리가 선비적인 풍모를 가질 수 있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친구들끼리 우리 동갑내기끼리 우리 합해가지고 우리 창갑 내볼래? 가지고 요새 세상에 30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이러면은 누구 동인지도 내고 그럼
세상에 시인은 흔해 빠졌느냐? 아니죠. 조선시대는 글 아는 사람 모두가 문집으로 시인이었는데 지금 우리 5천만 명 다가 시인이 된다고 세상 만들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문학상을 한다 이런 경쟁보다가 내 삶의 보람, 나라는 인간이 가진 내 생각, 이래서 자손들에게만 남겨줘도 또는 친한 사람끼리 선물치고 이보다 더 좋은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생각해 보면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어르신들 더 젊으실 때도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게 때로는 뭐 송이버섯 또는 열심히 배 짜가지고 비단 일본에 이런 시대하고는 달라서 이제는 한국도 그 전 세계에 어떤 것은 최첨단 제품으로 수출하고 그때는 아마 그런 젊으실 때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외국 바이하고 오면은 어떻게든 술 대접 잘해가지고 우리 제품 사실 일본이나 독일 제품보다가 품질은 떨어지지만은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 사이에 여기 어르신이나 우리 우대들이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건 제품으로 승부하니까 이런 시대에 가령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이건 젊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국 바이어한테 좋은 선물 한다고 이것이 한국의 농산물 중에서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수준은 한국 사람이 상대하는 외국 사람 이제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 그 서양 어느 대기업에서 서양 바이어에게 저 뭐 선물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내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짤막한 거 이게 한글이란 겁니다. 그리고 요 끝에 생긴 내 이름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 손으로 글씨 써가지고 요래 표구해서 당신 서양 사람인데 나한테는 하도 귀한 손님이라서 요걸 내가 내 도장 꼭 찍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수준들이거든요. 아마 그분은 배 한 상자 한국에서 와서 선물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평생 자기 자식들한테도 내가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 사업 파트너가 자기 생각을 실어 써가지고 자기 손으로 써가 이게 한글이란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자연스럽게 사신 그 노령층이라는 점에서는 얼마나 문화적으로 소중한 소위 인적 자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 이건 나도 참 고향 가서 이런 시를 쓰고 싶구나. 그 다음에 또 감성으로 치면 그 시간 단 데까지 작품 보겠습니다. 고민 작품 보시면은 가람 이병기 선생 아마 그 시조라는 걸 가지고 1920년대부터 한 1970년대까지 80 이제 그 이전 한 60년까지 그 제일 대표적으로 시조를 연구하고 쓰고 운동하신 분. 우리 학교 다닐 생각해 보시면은 교과서에 이병기 시조 한 편은 딱 들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 작품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어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어느 세대면 감성을 받아들이겠구나. 제목이 젖이라는 겁니다. 젖하면 어머니겠죠. 보면은 이런 감성은 꼭 내 이야기, 꼭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 하는 공감을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초장본 나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누우시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쓰린 괴로움을 말도 차마 못하시고 어머니의 임종에서 차마 말도 못한 육신이 괴롭든 몸이 괴롭든 매였던 옷걸음 풀고 가슴 내어 베더이다. 요새는 다들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하시면 보면 우리 우대 어른들 돌아가실 때 대개 어른들 돌아가시는 게 호흡, 숨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심장 안 뛰어서 돌아가시거나 사람은 둘 중 하나인데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관념에 뭐 하면은 동맥에 손대보죠.
그렇게 보면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숨이 끊어졌다. 네, 숨. 그래서 이제 얘기가 보면 그래 됐죠. 부모가 이제 돌아가실 처지가 되면은 자식이 옆에 있다가 지켜보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소위 푸솜, 솜 중에 왜 가병관 있습니까? 그걸 코에 대보고 안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땅에 띠물 띠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주로 숨. 그러니까 대개 부모들이 술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참 누구든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가빠서 참 괴로워하시는 그 광경을 이제 누구나 체험했죠. 그러니까 메었던 옷구름을 풀고 가슴 내어 보이더이다. 부모니까 어머니니까 자식한테 가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못 견디니까 옷을 보여줬다. 이 광경을 아마 어머니의 돌아가시는 임종을 본 자식으로서는 나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누우시던 날, 어머니가 자식 무릎 베고 죽으면 제일 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린 괴로움을 말도 참아 못하시고 한평생 겪은 괴로움, 도저히 진짜 이거 뭘 아바피 말 못하는 거. 그래서 작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괴로움을 다 이제 말도 못하니까 마지막 나한테 가슴을 풀어 보이는구나. 이 가슴에 사연이 그리 많단다 얘야.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까만 젖꼭지는 옛날과 같아오이다. 돌아가신 할매가 무슨 다 이제 쭈그러져 까만 젖꼭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젖꼭지 옛날 같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나와 나의 동기 어리던 팔구남매. 이번에 아마 맞은가 봅니다. 어머니가 맞으니까 그러겠죠. 나와 나의 동기 어리던 팔구남매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이젖 물고 크더이다. 어머니의 임종에서 이 이상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무슨 철학적인 게 소용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세대에서는 공감을 쏘는 게 이상하다. 이 이병규라는 이 훌륭한 학자이자 문인이 무슨 나와 나의 동기, 나의 형제 자매들, 어리던 팔구남매가 어머니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잊어물고 거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이 동기들이 위에가 밑에 업어 키우고 이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흔히 한국 문화를 가부장이다 그러자면 사실은요, 엄격히는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가부장 아닙니다, 사실은. 봉건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뭔가 한국의 진짜 가족 문화는 조선, 진짜로 정신적인 보호자이자 마지막 피난처이자 그래도 숨겨놨다 하나 꺼내 먹는 거 할배 할매한테 얻어먹었지. 아버지가 음식 숨겨놨다 자식 안 줍니다. 세상 힘들고 누가 뭐렇게 해도 딱 저기만 가면은 세상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할배한테 딱 가 있으면은 우선 아버지가 꼼짝 못 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식 혼내다가 딱 할배한테만 가지면은 이제 맘 놓으면 아버지도 겁 안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할배나 할매는 보호해야 되고, 글도 지 자식 글 가르치면요 딱 결심하고 내가 오늘은 좀 이래 해도 한 5분 7분 안에 그것도 모르나 막 소리 지르고 그거다 성질나면 공부도 못해 꼭 외탁해가지고 옆에 큰 사람 납니다. 할배는 이틀 살가도 모르나 그래 됐다 몰라도 된다 또 가르치고, 할배한테 글을 배우지 아버지한테 그걸 못 배웁니다. 아버지 못 가르칩니다. 내가 그래도 애비가 내가 좀 점잖아야지 하다 한정하면 이씨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는 그 손자한테 무한한 보호자이고 문화의 계승자이고 조선 문화죠. 두 번째가 형제 문화입니다. 형제가 많으면은 형한테 얻어맞기도 하지만은
업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밤에 자는데 형이라고 해서 보래 니 따라와가지고 저 멀리 바깥에 변소 가가지고 니 꼭 앉아있거라. 딴 데 가면 안 된다. 형 변소 가는데 쭈그리고 겨울에 추운데 이게 형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팔구남매라는 거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조선 문화고 형제 문화가 참 지식이나 습관이나 정이나 이러지 아버지가 자식을 무릎에 못 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던 팔구남매 여기서 근심이 생기죠. 아니 팔구남매거나 뭐 열남매나 간에 팔구남매 어디 있노? 팔남매는 팔남매고 구남매는 구남매고 형제 숫자를 보는데 팔구남매 참 이상하다. 여기에서 이건 시대의 풍속도죠. 왜 그런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젖을 먹은 게 팔남매인지 구남매인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젖 못 먹고 죽은 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들 5일장에 가서 친정 그 동네에서 같이 큰 친구 만나면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중년 돼 가지고 친정 동네 옛날 친구 만나면 니는 몇 남매고 아이고 난 7 6 키웠다. 누구는 난 너희 나가 2밖에 못 키웠다. 여사로 결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시대는 여러 형제가 나면은 어려서 죽은 형제가 있었구나. 그 이분은 내 어머니의 젖꼭지를 보면서 이 젖꼭지를 같이 먹고 큰 형제, 젖꼭지를 못 먹고 태어나서 어려 죽은 형제, 홍지다 죽은 형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병희생에서는 이 시에 한 눈동자가 나와 나의 동기 그 어리던 팔구남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동으로 그 어머니의 형제들까지 그래서 이런 작품들 우리가 어느 세대는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 또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렇듯이 77쪽에 가면은 또 이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호우라고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시인 이분도 우리 교과서 좀 만났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제목이 삼불야라 무슨 말이고 3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3달러 요새로 치면은 한 4,000원 뭔가 그 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조가 사회 문제의 범위를 구개로 작성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남의 일. 자, 작품을 보겠습니다. 초장 보시면은 무슨 어변인가 먼 남의 고륙전을 무슨 놈의 업보인지 무슨 놈의 인연인지 먼 남의 나라 고륙전 내부전쟁 월남전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른 중에도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손만 흔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월남전. 그때 우리가 처음 된 게 외국 체험에서 방송 때문에 늘 하는 말이 이역만리. 방송을 들으니까 이역만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때 저는 국내에서 여기서 월남까지가 거리가 2억 말린갑다. 심리도 아니고 말리고 2억 말린갑다. 나중에 보니 2역 지역이란 역자 그렇더구만요. 2역 말리. 그 말 잘 들었고 백마부대 청룡부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는 그보다 높지만은 그보다 더 어렸지만 월남전쟁을 그렇게 읊었습니다. 무슨 어변인가 먼 남의 고륙전 월남 베트남 우리하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우리가 무슨 놈의 업보인지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갔고 수없이 죽었고 그 전쟁을 소로 삼았습니다. 궁금증이 나서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생떼 같은 목숨값에 던져진 산불의 군표여. 생떼 같은 목숨값에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죽음이다. 그 목숨값이 던져진 산불군표. 그냥 툭 던져진 3달러. 남의 월남전쟁에 가서 생떼가 목숨을 죽었는데 죽은 값으로 3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가. 이 모습 그렇게 엇보인가. 그래도 조국 하늘이 고와 그 못 감고 감은 눈, 채 못 감고 갔을 눈. 월남 전쟁 때 죽었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칼싸움에 총싸움이든지 폼나게 죽고 하지만은 전쟁이란 거는 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한. 그래도 조국의 하늘이 고와 그 못 감고 갔을 눈. 전쟁터에 참고 가니까 눈도 못 감고 죽었는데 그래도 작가는 그가 죽었으면 고향 하늘이 그리워서 눈을 안 감는갑다. 내 죽지만은 죽은 눈이라도 고향 하늘을 봤으면 이렇게 의미를 만든 거죠. 그의 시는 무슨 어변인가? 먼 남의 고륙 전쟁에 생떼 같은 목숨값에 던져진 산불군표 3달러하고 군번줄하고 이것만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 내 심정은 그래도 조국 하늘이 고와 그 못 감고 갔을 눈. 이런 나이든 작가가 차라리 어린 그 젊은 그 월남전 참전 젊은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그 밑에 그런 설명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그를 대하는 사회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했지만은 전쟁이란 이렇게 참혹하구나. 무슨 혁혁한 정과를 올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방송에 하는 이야기고 한 개인은 속절없이 이렇게 산화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하기를 작가를 했습니다. 1966년 1월 2일 중앙일보 월남 현지 보도 보면 베트콩과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하루에 1불, 1달러, 전투수당이 한국군은 하루에 1달러라는 겁니다. 청룡부대 K 하사가 캄란이라는 곳에 상륙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월남전 전쟁 3이라고 죽었으니까 넌 전쟁 수당 3달러. 부대 재무관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K 하사의 유해 위에 3달러를 올려놓고 눈물을 뿌렸다. 사흘 복무했으니 3불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자, 이 사연을 보면은 이 작가가 시라고 해서 그저 뭐 고운감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란 이런 참은 것이구나, 사람의 목숨만 이런 것이구나, 이걸 보면은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 월남전 아니라도 적어도 논산훈련소로 갔다 온 사람이면은 군대란 이런 것, 전쟁 안에서 전쟁 참여 안 했을 뿐이지 군인은 언제든지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니까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전쟁이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시 한 편이 사람 한 사람 목숨 없이 3달러라니 이 시인의 분노와 비판과 처절한 슬픔과 이런 게 배어있는 시. 아마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건 극한의 전쟁이지만 때로는 어떤 일에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군대 가기도 하고 세금 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어 사는 조국이 때로는 부정부패, 때로는 부당한 그 정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느낄 권리가 있고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조라는 것이 흔히 한국시니까 한글시니까 하지만 아마 그 시경에도 이런 시가 할 수 있고 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시라는 것도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간결한 곳에 딱 3달러. 아까 이병기 선생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저 꼭지를 보면서 어머니의 한평생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인간의 삶과 죽음의 정을 담을 수 있었듯이 누구는 사회를 그렇게, 이것이
짧은 시에 위력이라도 할 수 있고, 아마 누구는 아마 군대 경험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실까요? 79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가까이 사는 김정희 선생님이 쓴 시인데, 우리 공감할 수 있는가? 이건 두 수를 연결해놨습니다. 앞에는 내 말이 아니고 인용을 했네요. 오메 오메 우로메야 보고 집은 우로메야 나생이 꽃 피거들랑 딸내 집에 오지 마소. 이거는 당신 손수 쓰신 게 아니고 민요라든지 뭐 진주 난군요처럼 민요에 가져온 거죠. 왜 그런가? 풋볼이 있기까지를 울먹이던 그 세대. 자, 냉이꽃이란 이 봄날 초봄에 쌀쌀할 때 피는 냉이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냉이꽃이 봄날 일찍 피니까. 왜 일찍 피노? 일찍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팔자가 키가 낮고 약한 풀이니까 조금만 지나서 다른 풀이 우거지면은 지금 햇빛을 못 보내서 꽃이 못 피니까 냉이꽃 같은 냉이꽃, 제비꽃 이런 것들은 작고 연약할수록 일찍이 아직 추울 때 다른 풀이 나기 전에 저렇게 우리는 냉이꽃이 예쁘다 어떻다 하지만은 그 삶이란 그렇게 힘든 게 냉이꽃이구나. 사람도 그런 것이다. 이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오메 오메 우로메야 보고 집은 우로메야. 20전에 시집간 아가씨면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매들, 우리 옛날 노인 배 짤 때 그랬습니다. 배틀에 앉아 보면은,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를 배를 짜면은 하루는 앉아 배를 짜는데 어린 걸 등에 업어가지고 업힌 놈은 하루 종일 피해성이 잠들어가지고 애가 고개 땅에 댔다 연락하고 엄마는 업은 채로 배 짜고 손은 배 짜고 이분 바로 이런 거 부릅니다. 오메 오메 보고 집을 우러오메 친정에 부르다가 혼자 또 훌쩍을 울다가 이렇게 사신 분들, 거의 하루 종일 노동에만 시달린 분, 이런 삶이 삶이었다. 그러니까 딸이 오메 오메 우로메야 보고 집은 우로메야 나생이 꽃 피거들랑 딸내 집에 오지 마소. 나생이 꽃 피는 봄날 춘궁기, 춥고 배고플수록 우려마가 보고 싶은데 오지 마소. 왜? 먹을 게 없으니까. 풋볼이 있기까지를 울먹이던 그 세대. 이 세대기 속으로는 힘들수록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오지 말라고.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언제까지? 풋볼이 있기까지는. 그럼 풋볼이는 언제 익느냐?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풋볼이 제가 어릴 때 전 참 산골에서 컸는데 그 어른들 말씀이 볶골새, 뻐꾸기 울고 20알이 지나면은 풋볼이 먹는단다. 보리가 이제 제대로 익는 게 아니고 소위 보리고개니까 뻐꾸기 울고 20알 돼 가지고 그때 되면 물컥물컥한 물일망정 풋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죽는 건 면한다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렇게 부유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이 딸이 봄날 나생이가 필 때 배는 고프고 친정언니 보고 싶지만은 나생이 꽃 필 때는 친정엄마 오지 마소. 왜? 풋볼이 익기까지는 풋볼이 익으면은 우리 친정어머니 오시도 그거 보리 먹으면 살긴 사니까 그때까지는 오지 마소. 얼마나 간절한 세대인가. 두 번째 보시면 뒤줄을 긁어봐도 쌀 한 돌 없고 허리띠 졸라매도 해는 중천에 떠 있어. 봄날 이게 춘궁기죠. 들녘에 피기 이른 안악 오소소 떨고 있다. 그러니까 곡식은 떨어졌고 먹을 건 없고 해는 길고 이 세대기 틀림없이 냉이 캐로 나물 캐로 나갔겠죠. 나가보면은
배는 고파 해는 긴데 냉이꽃을 보니까 나생이를 보니까 아이고 저 꽃 신세나 내 신세나 이런 거 아마 이걸 보면은 누군가는 어떤 분은 꼭 내 어린 날 어느 날 같아 또는 내가 보는 무슨 흑백 사진 같은 이런 감동을 주는 공감하는 그래서 이게 한 세대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구나. 누군가는 이것을 흑백 사진으로 남겼을 테고 어떤 화가는 회색빛 그림으로 그렸을 테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친정엄마까지 풋볼이 필 때까지 제발 오지 마소. 배고파 나가 보니까 냉이꽃이 바람에 떨리는데 이른 봄 추위에 떨고 있는 냉이나 그 벌벌 떨면서 냉이 캐는 내나 같은 신세. 이것이 무슨 철학은 아니고 사상은 아니라도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작품을 좀 돼 있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은 나 역시 요런 네 마디 석 줄에다가 뭐 나의 삶이라든지 내 체험이라든지 나로서는 일상적인 나의 체험이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흔적일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이 무슨 내가 기록하는 무슨 박물관 같은 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 설명은 부족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 떳떳하게 당당한 권리로 나도 시를 쓰고 써서 내가 뭐 시집을 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문단에 들어가서 뭐 문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진정으로 오늘날 한국의 좀 연세 많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걸 저도 다짐 삼아서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내용이 빈약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